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비교적 선전했던 가운데 지난 미국의 마지막 거래일은 휴장이었었죠. 미국이 휴장이었기 때문일까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말을 잘 보낸 느낌이기도 합니다. 좀 더 관세에 대한 이슈가 잠잠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또다시 월요일이 시작되었고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 한 주입니다. 쏟아지는 소식들 같이 점검하면서 들려왔던 산업 뉴스들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는지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장 분위기부터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죠. 지난 금요일 분위기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올라가며 끝났죠. 코스닥은 0.8%로 1%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죠. 트럼프가 중국과 대화 중인데 3, 4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의 부활절 휴장을 앞두고 그렇게 거래가 활발하진 않았던 하루였고요. 그럼에도 양지수가 밑을 좀 받쳐줄 수 있었던,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유동성 확장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22의 금리 인하 이슈, 그리고 추경안 편성이 의결됐다라는 소식, 3년 만에 재정정책의 확충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조기 대선의 테마 순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졌죠. 처음에 AI에서 방산 웹툰으로 그리고 원격 진료로 세종시 이전 관련해서 그날 금요일 하루만 해도 엄청난 종목군들의 순환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후반대 힘을 냈던 건 원격 진료와 세종시 이전 관련한 종목들이었죠. 얼마 전부터 의료 AI 내에서 원격 진료, 그 가운데 유비케어 혹은 인성정보, 케어랩스 이런 종목들까지 움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성정보 등의 시세가 여전히 좋았다라는 점에서도 확실히 이쪽으로의 자금 관심 집중은 지금 단기 자금에 꽤나 많은 이목을 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밖에 시장 내에서 주요 이슈들 좀 살펴볼까요? 그날 가장 길게 브리핑을 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일라이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 3상의 효능이 좋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결국 지금 월에 한 번씩 맞는 비만 치료제, 여기에 대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가운데 일라이릴리가 경구용 치료제라는 것을 띄웠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장기 지속형 플랫폼,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혹은 경구용 치료제 쪽에 관심이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펩트론 혹은 D&D 파마텍, 인벤티지랩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었죠.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브리핑하기도 했었는데 펩트론이 그날 전날이었죠. 대체거래소 애프터마켓에서 강세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11%의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이날 이 이슈로 가장 강력한 시세를 보여준 건 D&D 파마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6%의 급등 흐름 나타나기도 했네요. 인벤티지랩 6% 상승세 보여줬고요. 삼청당 제약도 관련주인데요. 삼청당 제약은 상대적인 시세 강도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래도 2.5%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과 해운 섹터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그날 저희 시간대, 대담 시간대 속보로 전달이 됐었죠. 미국이 중국 해운사와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180일 이후 단계적인 시작이었고 매년 인상을 할 텐데 생각보다 기대보다는 조금 약화된 내용이었다라는 것에서 해운주가 급등 출발을 했다가 상승폭을 되려 줄였고요. LNG와 자동차 운반선의 제재 범위 미국산이 아닌 선박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자 조선 섹터가 이것에 대한 규제 기대감에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생각보다 그 규제가 좀 약하네? 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면서 조선주들이 그날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거기다가
노무라에서 한국의 조선과 해운에 대해서 매수가 아닌 중립 의견으로 낮췄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조선 섹터에 단기적인 조금 조정이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노무라도 단기적인 실망감으로 인한 조정을 예상한 것이지 중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의 시각을 다시 한번 유지하긴 했습니다. 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슈 속에서 현지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화되면서 이날 주가가 올라갔어요. 현대차가 3%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밖에 자동차 부품단, 미국의 현지 생산 관련한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시세를 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격 진료 서비스 합법화 추진 이슈로 인해서 온코크로스, 딥노이드, 인성정보 등의 종목들 강세였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 AI 등에 대해서 잠시 후 자세히 브리핑하겠습니다. 관세 발언이 좀 조용하니까 그래도 섹터별로 각각의 힘을 내며 올라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서 당분간 좀 시세 키워드로 떠오를 수 있을지 비만 당뇨 밸류체인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일라일릴리의 임상 3상 비만 치료제 관련한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경구용과 장기 지속형으로 일단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경구형에서는 D&D 파마텍, 삼천당 제약이 관련한 플랫폼 기술 관련 이슈로 주목받고 있고요. DXVX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형에서는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동국제약, G2B 바이오 등이 있고요. 다만 비상장에서는 따로 그냥 그런 기업이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패치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장기 지속형이라서 이 경구형과 패치형, 장기 지속형 내에서 한번 키워드 봐주시고요. 그날 진만쌤은 블루엠텍에 대해서 긍정의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었는데요. 블루엠텍이 프리마켓에서는 좋은 시세를 냈었는데 장중에도 한 5% 정도 시세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많이 줄이며 일단은 음봉으로 끝났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만 당뇨 쪽에 대한 내용 한 번 더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는 좀 지난 금요일의 시세와는 무관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계속 좀 남아있긴 하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슈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협상과 타협을 할 것이고 관세 부담이 완화돼 갈 것이다. 그래서 침체보다는 지금 반등의 타이밍이 좀 지연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인식하자는 시각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고려 시기가 아니고 오히려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섹터를 좀 눈여겨볼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투자증권에서 그와 관련해 눈여겨볼 섹터 아이디어를 뽑았는데요. 관세 관련한 부담에서 좀 자유로운 섹터로 반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에 대해 관세를 어떻게 때릴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낮은데 한국의 점유율이 높은 분야가 바로 반도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고관세를 부과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이 단기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입 의존도가 높고 고율 관세가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쪽은 관세에 대해서 일단은 으름장을 놓고 있으나 서서히 타협해 가지 않겠는가라는 시각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유럽향 매출이 많아지는 쪽을 주목하자고 하네요. 유럽으로의 자본재 수출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자본재 수출이 최근에 급증했던 쪽은 무기류가 되겠죠. 방위산업 등을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선박이나 철강 제품 혹은 화장품 등도 눈에 띕니다. 유럽 비중을 늘리는 산업재 기업들을 체크하자라고 하네요. 하나투자증권의 반도체와 유럽 향 자본재 수출 높은 곳들, 이 가운데 무기류, 그래서 오늘은 방위산업 얘기도 살짝 더 더해보려 합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했던 스토리 중에 하나죠.
미국은 지금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죠. 해외 주둔한 미군을 줄이고 있고요. 동맹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 각국은 자주국방의 트렌드 중심에 있고요. 국방 예산을 늘려가는 분위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그중에서 가장 애가 달른 것이 바로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언제든 다시 재정비에 다른 곳을 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이 내재돼 있죠. 유럽의 방위비가 증액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대비 2028년도 137% 방위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방위 업종이 유럽 증시 내에서 라인메탈 등을 중심으로 올라갔었습니다. 무기가 많이 필요한 상황에 놓인 국가들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무기는 나토의 표준 규격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는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생산하고 그 일을 해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빠른 생산이 가능하고 수출, 장비, 부품 생산까지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은 이런 재무장 이슈 속에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한국 업체들도 덩달아서 이 이슈로 주목받으며 밸류에이션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유럽의 라인메탈 최근 3년간 560%, 올해 144% 올랐고요. 우리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 3년간 1000% 이상, 올해 153%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방위 산업은 참 특히나 그 가운데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굴욕 없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인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을 따로 좀 발췌해서 내용을 재가공했습니다. 자, 유럽이 이끈 밸류에이션 상승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한국투자증권은 두 가지 질문을 던졌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국도 유럽 업체들과 같은 수준의 이익 성장이 가능한 것인가? 답은 일단 가능하다고 내고 있네요. 2022년도 대비 2024년도 영업이익 증가율을 보시면 라인메탈보다도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나 LIG 넥스원도 일단 이들에 비해서는 숫자가 미약해 보일 수 있으나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요. 세계적인 다른 업체들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 데이터인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할 겁니다. 2024년도 대비해서 내년도 영업이익 증가율 추정치를 보면 라인메탈이 맨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유럽에서 10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가 그 뒤를 따르고 있죠. 글로벌 업체 평균이 46%인데 국내 대다수의 방위산업, 대형 산업들은 모두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같은 수준의 이익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47%로 밑에 가 있긴 합니다만 이 하나오션의 편입 효과까지 더한다면 맨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108% 성장이요. 일단 여기에 반영된 것은 지상 방산 부분만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은 한국도 유럽 업체들처럼 이익 성장이 앞으로도 더 가능하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수주 잔고의 성장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주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유럽에서 재무장을 하면서 유럽 내 기업들에게 그것을 수주 줘야 된다, 발주 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그러니까 한국 업체들 대신 유럽을 선택하지 않겠어? 이런 시각이 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반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내 방위산업 업체들은 중동과 아시아 지역 내에서 우리랑 꽤 많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유럽 내 기업들이 유럽의 물량에 집중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중동이나 아시아권에서 경쟁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시각을 내놨고요. 중동 아시아 진영에는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이 모두 다 수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 내에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럽 내 기업들로만은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EU 동맹권 안에서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만한
방산 기술을 가진 곳이 바로 한국 업체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방산주 역시 수주 잔고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별로 수혜 강도는 좀 다를 걸로 보는데요. 중동과 아시아 지역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인 방산주가 함께 수혜를 보겠으나 유럽의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현지 생산 거점을 갖출 수 있는 곳으로 압축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한국투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을 꼽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힘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앞서 보셨다시피 150% 올해 올랐는데 한국투자에서는 여기서 추가로 60% 정도 더 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130만 원을 제시하고 있네요. 굉장히 좀 놀라운 업사이드를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에 대해서도 모두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현대로템도 한 48%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중장기적 관점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방위산업의 이러한 보고서가 업데이트된 만큼 그 스토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신고가 구간에서 참 빛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날도 2% 상승했고요. 현대로템도 빨간불을 켰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정말 굴욕 없는 올해의 흐름을 나타냈고 현대로템 살짝 쉬는 듯 했다가 이내 다시 그 부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 추가됐던 뉴스 중 하나 또 있죠. 이집트 카이로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FA-50 전투기 100대 구매 체결을 앞뒀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자, FA-50 한다면 한국 항공우주가 되겠죠. 이쪽도 좀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단기간에 뜨겁게 타오르며 따라가는 듯 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요. 대신증권에서는 또 이런 보고서를 냈어요. 유럽에서 ESG 관점의 변화가 포착됐는데 그게 아시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ESG 관련한 투자를 하는 이들이 그동안은 방위산업은 ESG에 넣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무차별적인 배제를 하지 않고 조금씩은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보겠다라는 뉘앙스가 나온다라는 거죠. 방위산업 섹터에 대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작은 긍정의 물방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흐름을 타고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에 대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 단기적으로는요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는 방산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앞서 봤던 FA-50,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LIG 넥스원 전반적으로 이러한 무기체제를 갖췄다라는 점에서 어느 쪽 수주 이야기가 나오느냐를 잘 지켜보셔야 될 겁니다. 자, 거기다가 방산하면 우리가 우주항공 밸류체인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죠.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세계 각국의 움직임, 그 가운데 유럽이 들어가 있죠. 유럽에서는 자체 위성 네트워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군사위성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군사위성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 수십 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보도는 한 지난 2월 달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미국의 스타트업 에더플러스가 소형 위성을 띄워서 태양광 전력 생산을 우주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저궤도 위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 내내 이야기 나눠봤던 거죠. 전쟁과 불신이 불러온 위성의 중요성,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위성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 위성 같은 경우는 정지궤도, 중궤도, 저궤도가 있는데요. 저궤도라는 것은 우리 땅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끊길 가능성이 좀 줄어들겠죠. 훨씬 더 원활하게 통신망, 위성망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감시, 정찰, UAM,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끊겨서는 안 되는 분야에 대한 저궤도 위성 활용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상에 가까우니 정보 처리 속도도 빠르겠죠. 그래서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한 번씩 시장은 관심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기 대선이 살짝 연결이 될지 단독 뉴스긴 한데 이런 뉴스가 눈에 띄더라고요. 대선 후보자들이 저궤도 위성 통신에
관련해서 경쟁을 벌일 것이다 라는 보도였습니다. 다수 예비 후보 캠프에서 레오 위성이라는 건 700에서 2000km 내 위성, 한마디로 저궤도 위성입니다. 이쪽에 대한 정책 공약 자문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저궤도 위성은 스타링크도 아마존도 중국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내면서 꾸준하게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라는 니즈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조개대선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좀 더 주목을 받게 될지, 물론 그렇다 하면 좀 트레이딩 관점의 시세일지 좀 고민은 필요하겠지만요. 일단 이슈가 될지를 관전으로 놓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주항공 밸류체인으로 따로 정리를 해볼까요? 발사체, 인공위성, 위성 기반 서비스, 우주 부품 등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보통 이런 이슈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더 빠르게 움직였던 쪽이 인텔리안테크, 한양디지텍,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i3 시스템 등이 될 거고요. 예전에는 비추로테크도 부품단에서 좀 움직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로 봤을 때는 하나에어로, 세트레가이, AP위성 등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LIG 넥스원도 발사체, 인공위성 제조단에서도 한 번쯤 못 갔던 한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단독 뉴스라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 정도로만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방위산업에서 우주항공까지 와봤습니다. 그동안 한국 내에서 K 관련한 키워드가 붙었던 쪽에 순환이 있었죠. 한 3년간 정말 강했던 전력, 지난해 눈부셨던 뷰티, 작년부터 올해까지 흐름 참 좋았었던 조선, 물론 노무라에서 중립 의견이 나온 오늘 아침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방산과 엔터, 푸드, 콘텐츠, 그리고 또 하나가 기술력은 갖췄으나 시세적으로는 따라가지 못했던 쪽이 바로 원전인데요. 원전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 한전기술 등의 원전주들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참 올해 이렇게 부침을 겪었다가 요즘 분위기가 좀 개선되고 있죠. BH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계기가 됐던 것은 일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에너지엔 우파좌파 없다라는 발언, 그러니까 탈원전 기조에서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모멘텀이 더해졌고, 그에 앞서 웨스팅하우스와의 우려도 우리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AI에 대한 정책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정적 전력원,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주말 사이에 또 구글의 발언 등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구글에서 나온 얘기, 양자컴으로 AI판을 뒤집겠다, 5년 내 상용화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데이터 센터 원자력 도입에 앞장서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맥쿼리에서 전 세계 원자로 건설수가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죠. 이 내용들이 맞물리면서 조금씩 시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원전인데요.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오늘 마침 한정남 차장님 나오시는 날이니 관련한 얘기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원전 밸류체인은 지난 4월 16일에도 보여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바야흐로 이런 서브섹터와 정태주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계속해서 자금이 단기성으로 돌고 있죠. 투자 권고가 아니고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계속해서 종목들이 업데이트 되고 있네요. 처음에는 지역화폐, 일자리, 저출산 중심의 혹은 세종시 개헌 중심의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돌다가 AI 쪽으로 갔었죠. K-엔비디아, 피류호사 관련 종목들 돌다가 그 다음에 웹툰 갔다가 원격진료 갔다가 어지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고요. 지난 금요일은 원격진료 관련주 그리고 피류호사 관련한 종목들이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STO 종목들도 올라갔죠. 핑거 등의 종목이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이재명 예비후보의 리서치센터장 면담 관련한 일정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에 또 관련해서 시세가 올랐어요. 결국 예비후보자들의 일정과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 내에서 트레이딩 자금은 계속해서 돌고 있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에서는 일부 개별주를 제외하고는 수급을 끌어가 주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브섹터 내에서 그리고 테마단에서 자금 순환이 일어나고
나타나고 있겠죠. 자, 그러니 일정을 꼼꼼하게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일단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나오죠. 4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데이터가 나오는데 언제나 이 데이터 내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던 게 화장품, 전력, 창상 피복제 이런 혹은 반도체 등을 살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뭔가 수출입 데이터에 푸드 데이터도 그렇고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국민의힘 후보 4인 선출이 있고요. 수요일은 TSMC 심포지움이 있습니다. TSMC 혹은 유리기판단을 체크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죠. 미국과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서명이 목요일 예정이 되어 있어요. 재건 쪽 체크하자라고 하고요. 한강 작가의 신간 출시해서 출판주에 대한 트레이딩 시선도 일부 나옵니다. 참고용입니다. 그리고 암학회 일정도 25일부터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일정에서 내 종목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해당 사항이 있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일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실적으로 넘어가죠. 이번 주가 왜 중요한가 하면 각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한화엔진과 LS일렉이 있고요. 내일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 미국에서 방위산업주들의 실적이 쏟아질 거고요. 목요일 보시면 너무 바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 그리고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한마디로 이번 주에 조선주, 얼추 실적이 다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차 땅과 전력기기도 나오게 되네요. 그러니까 서브 섹터에서 꽤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예정돼 있다라는 점에서 뭔가 서프라이즈를 내주던가 아니면 세론이던가 뭔가 영향을 줄 만한 기업들의 내용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과 6월 일정입니다. 5월 1일 애플의 실적 기다리고 있고요. 인터배터리 2025 5월 7일이네요. 인터배터리 하면 또 전고체 생각이 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MSCI 편입 표보 결정, 삼양식품과 하나시스템이 지금 유력하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후보로 레인보우 로보 이런 종목들도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5월 18일 폴란드 대통령 선거일이기도 하고요. 컴퓨텍스 2025, 젠슨항의 기조 연설도 기다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5월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5월 28일에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 예정일입니다. 조기 대선이고요. 6월 9일 애플의 WWDC입니다. 풀이 아니고요. 애플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한 소식이나 방탄소년단 완전체 이슈도 있으니까요. 5월과 6월 관련한 일정도 장기 관점에서 확인하시면서 영향 줄 만한 내용들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속 내용들 들여다봤고요.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나 앵커 오늘 어느 쪽으로 잡아주셨죠? 네, 이번에는 의료 AI 섹터 준비를 해봤습니다. 의료 AI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들어서 정말 폭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해외와 국내에서 모두 다 의료 AI 서비스 이쪽을 밀어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해외에서는 미국에서 이슈가 한 가지 크게 터졌죠. 미국의 FDA가 이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공식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하나의 큰 촉매제가 됐었고, 또 유럽 쪽에서도 동물 실험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라는 보도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을 한번 회상을 해보면 샘 올트먼이 방한을 했을 때 이 의료 챗 GPT에 대한 관심도를 어필을 하면서 이쪽 의료용 챗 GPT에 대한 개발 기대감도 높여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국내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또 작용이 되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공약들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원격 진료 서비스라든지 비대면 진료 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큰 폭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공약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밀어주려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넘어가서 지난 금요일 이 관련 종목들의 시세는 어땠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온코크로스부터 루닛까지 내놓으라 하는 종목들의 주가 흐름 정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온코크로스가 정교장에서 18%대 급등세 나타냈고요. 대체적으로 두 자릿수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정교장 외에도 애프터마켓이라든지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우선 보시면 딥노이드, 3빌리언, 셀바스 헬스케어, 유비케어, 루닛 같은 종목들이 정규장 이후에도 시세를 나타냈던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쪽 의료 AI 쪽에서 대표적으로 3%대의 상승률을 가져가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추이를 살펴보시면 단연 4월 달의 주인공 섹터는 의료 AI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코크로스가 한 달 동안에 50% 넘는 강세 흐름 기록했고요. 인성정보가 65%대, 케어랩스도 63%대, 대체적으로 20%를 넘기는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 흥미롭게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시세를 분출해 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된 종목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의료 AI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AI 신약 개발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비대면 진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은 바로 이 AI 신약 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온코크로스라든지 3빌리언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시세를 또 분출해내기도 했고요. 사실 신테카 바이오와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들에서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만 시장에서 반응을 더 강하게 해주는 쪽은 온코크로스와 3빌리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괜히 주가가 상승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온코크로스와 3빌리언은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3월 중순, 3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3빌리언이 이 상승 순위권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주지는 않았는데 3월 말, 한 3월 29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3빌리언과 온코크로스를 많이 담기 시작했고요. 따라서 4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던 종목들을 보시면 3빌리언이 6위를 담당하고 있었고 온코크로스는 14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은 끝나지 않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계속됐는데요. 보시면 3빌리언이 5순위 그리고 온코크로스가 7위를 기록하면서 외국인들의 여전한 사랑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의료 AI 그렇다면 묻고 더블로 가야 할까요? 지금 외국인들이 담고 있는 이유 그리고 주가가 단기간 동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감을 놓을 수 없는 이유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다툼이 지금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갈등이 의료 AI 분야에서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애초에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멘션을 했을 때 의료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만들어내겠다라고 강조한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의료 AI는 사실 의사들의 뭔가 판단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보조 역할에 그쳤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고도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보조 개념에서 탈피를 해서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짚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라클의 회장과 샘 올트먼 CEO는 암 진단 그리고 암 백신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높였고 여기에 의료 AI의 기술력이 좀 활용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전문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AI의 도움이 현저하게 많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의료 AI 그리고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커질 것인가 이 부분도 하나의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앞서서 이 의료 AI 분야에는 신약 개발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신약 개발 쪽으로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도 이 신약 개발 쪽에 조금 더 관심도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AI 신약 개발
개발 시장 규모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2023년에는 9억 달러로 하나로 봤을 때는 약 1조 원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8년까지는 폭증하게 되면서 약 7조 1,200억 원 규모의 시장이 조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의료 AI를 활용한 이 신약 개발 프로젝트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AI 신약 개발 건수를 살펴보시더라도 2020년에는 17건에 그쳤는데요. 2023년에는 무려 67건을 기록하면서 거의 6배 가까이, 5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개별적인 모멘텀을 잘 살펴보면서 이러한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 나서는 게 또 중요해지는 시점인 거겠죠. 자,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바라봐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1등을 찾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먼저 온코크로스입니다. 온코크로스는 이 전사체 AI 분석 기능을 갖고 있는 기업이고요. 약물 신규 적응증을 탐색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좀 분석해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발하고 고민하는 그런 AI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4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벤트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단기적으로 또 시세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먼저 대표적으로 미국의 보스턴 세계희귀 의약품 총회가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 중에 유일하게 참여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응해 줄 수 있을지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암학회 있죠. 여기서 이번에 항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 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보시면 이제 거기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슈 플로우가 새롭게 생기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주가의 반응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코크로스의 대표 플랫폼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약 개발 플랫폼 두 가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랩터 AI 그리고 온코파인드 AI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랩터 AI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의약품과 관련해서 새로운 적용증을 발굴해내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감소증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임상 1상을 완료했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 짚히고 있고요. 췌장암 치료제는 이제 하반기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기대해볼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벤트라든지 대표 플랫폼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 모멘텀을 짚어드리는 이유는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4월 달 들어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 고점을 찍고 잠시 조정이 나왔을 때에도 우리가 눈여겨봐도 괜찮은 것인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직 잡지 못하신 분들 차원에서 이러한 투자 모멘텀을 짚어보면서 중장기적으로 눈여겨보자라는 관점에서 제가 들고 왔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코파인드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허가 검사 이후에 2027년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온코크로스와 관련해서 이런 투자 포인트들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3빌리온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빌리온도 4월 달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같은 투자 관점입니다. 지금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있더라도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가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3빌리온은 유전체를 활용해서 희귀질환을 진단하는 그리고 치료제를 제안하는 기업입니다. 환자의 생체적인 부분 그리고 유전자, 지금까지의 임상 데이터를 모두 다 봐서 그 안에서 맞춤형 치료제를 좀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두 번째로 희귀질환과 관련해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2024년 기준으로 7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 포인트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27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적자가 지속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매출액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고 재구매율이 80%에 임박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도 관심을 매우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3월 11일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은 단 2일을 제외하고서 매수 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7거래일 동안 3빌리언을 기관 투자자들도 담았다는 점 수급적인 특징으로 보시면서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근 4월 들어서 급등하고 있는 의료 AI 섹터 분석을 해봤는데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지 주가 흐름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면서 투자 포인트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실적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꼼꼼히 시장 전략을 세우고 싶은데 마침 지난 금요일이 미국이 휴장이었었기 때문에 미장의 마감 분위기 해석을 빼고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바라보는 시간을 오늘 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되는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와 파월입니다. 이 미묘한 상황에 대해서 차장님의 판단이 어떤지 궁금해요. 전 세계와 싸움을 하더니 중국과 노골적으로 싸우는 듯 하더니 지금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과 싸움이 붙은 형국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시장에는 이미 반영된 뉴스이지만 만만치 않은 내용이라서 잠깐만 다뤄본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행정부 집권 시기와 똑같죠.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의 버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고용과 물가를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는 물가 지표에 집중해서 금리 정책을 펴나갈 것이야.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면 관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오면 안 내리겠다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정반대에 선 스탠스를 취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만둬라 이런 뉘앙스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지금 임기 내에 이제 임기 중에 퇴진하는 상황까지도 언급이 된 상태죠. 뭐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익숙할지 모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진짜로 물가를 봐야 될까요? 경기를 봐야 될까요? 이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를 본다면 지금 관세를 통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매크로가 조금 불편하게 나오긴 하는데 물가를 좀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스탠스는 아주 견고하게 서 있죠. 경기를 봐야 된다면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것은 맞을 텐데 네. 뭐 다행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코로나 이후에 최대 하락폭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조업 심리 지표잖아요. 지금 당장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와 관련된 매크로 지표라기보다 경기와 관련된 투자 심리 지표인데 이것은 지금 상당히 안 좋게 벌어져서 저 수치를 보고 앞으로 ISM 제조업 지수도 떨어질 거라고 본다면 오히려 파월 연준 의장은 좀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트럼프와의 강대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다행스러운 것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저 변수에 대해서는 뭐 발작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진짜 경기 침체는 이거 스태그 오는 거네. 이런 식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하지만 아직 불편한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저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훅 빠졌었거든요. 경기 이제 완화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스탠스가 됐다라고 했는데 빠졌다가 다시 쭉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은 안정을 찾지 못했구나라는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세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점을 지나갔습니다. 뭐 200% 얘기 나온 다음부터는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3, 4주 내에는 이제 통상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중국 빨리 대화의 자리로 나와라 압박을 하고 있죠. 이것이 구체적인 시안을 제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이제는 좀 협상의 타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서 시장은 무난한 흐름, 급락 이후 반등 이후 보여줬었던 과거에도 그랬었던 어떤 눈치 보기 장세, 뭐 하락도 아니고 올라가기 추세를 잡고 올라가기도 모호한 상태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곧 이제 2대2 그 관세 협정을 준비하고 있죠. 앞선 일본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판타스틱 환상적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내실로 들여다보면 뭐 약간 협박에 가깝지 않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그 이후에 협상 이후에 일본 증시가 올랐어요. 예. 우리 증시 이제 우리 한국과 미국의 회담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줄 카드가 확실합니다. 우리는 100% 원자재 수입국으로서 LNG 확대하는 것과 엘래스카 투자 늘리는 것과 항공기 수입하는 것은 뭐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조선이라는 쪽에서는 확실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막 굉장히 걸림돌이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전제로 시장을 좀 맞닥뜨릴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미국장이 쉴 때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신 없으면 암호화폐를 보시면 된다라고 하는데 무난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또 어떻게 될까 궁금합니다. 일단 뭐 4주 내 협상이 타결될 거다라고 트럼프 측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중국 입장은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미중 관계 불편 속에서 뭐 여러 섹터도 저희가 파생해서 보고 있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결국 미국 측에서 미국에 들어오는 뭐 조선 해운사를 규제하기로 결정해냈는데 생각보다 그 규제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명목하에 조선주가 또 떨어지고 노무라에서는 투자 의견을 낮췄어요.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 이런 섹터 방향 어떻게 잡을까요? 자, 일단 중국 얘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건 누가 봐도 우리가 유리해라고 막 소리를 많이 친다는 것은 속으로 심리적으로는 불편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급한 것은 미국처럼 보이고 중국은 느긋하게 대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125% 관세 결정된 이후에 우리는 앞으로는 추가 관세 안 올릴 거야. 미국이 1000%, 10,000% 가더라도 우리는 다 안 올릴 거야 라는 것이 오히려 차분한 자기의 대응의 전략을 잘 짜고 있는 것이 중국이지 않나, 정황적으로도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에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에 우리가 대중국 통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무역 흑자를 많이 냈었을 때 전병서 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중국경제연구소의 소장님께서 그분 책도 많이 읽고 제가 이 영상도 많이 봤는데 오랜만에 이분의 영상이 나와서 제가 봤는데 아주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이겁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무기가 워낙 강력하다. 첫 번째가 애플. 이게 애플의 공장이 다 95% 생산이 중국에서 된다라는 점. 이걸 막아버리면 중국의 증시가 무너진다라는 점. 두 번째, 굉장히 생산 거점도 많이 있고 수출도 많이 하는 것이 중국의 테슬라거든요. 테슬라가 무너지면 미국의 성장성이 발목을 잡힐 수 있다라는 점. 세 번째, 월마트거든요. 월마트의 제품이 60%가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버리면 미국의 소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결국 조급한 건 트럼프겠네요. 트럼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영상에 나왔던 특이했던 아주 인상 깊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둘이 전략으로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거래 전쟁이라고 하는 딜에 관련된 책을 전략으로 쓰고 있고 시진핑은 손자병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단기전에 집중하고 있고 시진핑은 장기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 까짓거 4년 버티면 그만이다라는 것이 시진핑의 전략일 수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의 무언가의 결과물이 나오면 된다. 그 말이 참 인상이 깊어서 그것을 끝나고 나서 그 영상의 기본 내용이 합의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종국에는 합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가 만만치 않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거 합의가 되겠는데 라는 데 좀 마음에 키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1차 행정부 이거 말이 잘 안 나오네.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관세 싸움할 때 처음에 중국한테 500억 관세 때렸을 때 중국이 뭐라고 스탠스를 취하냐면 700억 달러치 물건을 더 사줄게요. 했더니 그 다음날 트럼프가 전화 걸어서 2천억으로 올려. 이렇게 하거든요. 관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뚜렷하게 어필을 했었는데 이번은 그럴 수도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충분히 중국이 갖고 있는 대미 무역 흑자를 축소시키는 그림을 그려주면서 중국이 미국의 제품을 많이 사줄 수 있다면 단기적 협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반도체에 대해서 때리겠다라는 건 이미 충분히 공론화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협상의 내용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미 중국에 내에서는 반도체 기술력이 충분히 올라왔기 때문에 관세와 관련된 협상을 논한다라고 한다면 양쪽이 납득할 수 있는 협의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다라는 점. 네, 질문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뭘 키워드로 봐야 돼요? 환율? 뭘 저희가 이제 변화 포인트로 봐야 글쎄요, 돼요? 그거는 협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되지 이것이 매크로 지표로 나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중국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내수를 키워나갈 때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진짜로 막장으로 가는 것은 중국이 미국 채권 던져갖고 이제 자기네 위안화 손실 보면서까지 가는 건데 그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수로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중국의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장으로 치닫지 않다더라도 둘이 합의를 볼 수 있다라는 점 속에서 이 소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국은 자국의 내수 기업들을 내수 부양 정책을 쓰면서 또 자체적으로 자국의 기술, 반도체 기술력도 충분히 지원하면서 갈 때 하나의 카드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금융시장을 일부 개방을 해서 이제는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이 철저하게 방어를 했었거든요. 일부 용인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 협상의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양쪽이 다 윈윈이 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셨는데 만약에 미중이 중국이 미국의 물건을 많이 사주고 일부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주식시장에 외국계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허용이 되는 방침으로 바뀐다라고 한다면 이거 깜짝 불장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물론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중국이 인위적으로 위안화 강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세를 만드는 이유는 내수 부양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금융시장을 개방을 해서 달러 자금이 위안화를 중국의 증시로 들어가는 일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한국 증시에는 관세 싸움에서도 합의가 됐고 아시아 자금으로 외국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베이스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합의 뉴스가 어떤 그림으로 만들어가는지에서 매우 예의주시하되 제 마음속 한편으로서는 긍정의 희망의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지게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었기 때문에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 영상 찾아보면서 관련한 아이디어에 대한 추적도 저희 같이 해나가도록 할게요. 그런 긍정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고민해볼 섹터들 얘기도 나눠볼게요. 앞서 봤던 조선, 그리고 방위산업까지 체크하겠습니다. 방산주도 뭐 갖고 있는 스토리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 조선과 방산은 신고가 영역에서 조선은 지난 금요일 살짝의 조정이 나왔고요. 방산은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 방산의 내용은 지금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죠.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관세라는 이슈 속에서 상당히 한국만의 어떤 완벽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방산이고 미중 간의 싸움 속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조선이죠. 지금 미국은 중국의 선박과 중국의 해운사를 통해서 입항하는 배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매기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 조선사들에게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핵심의 수혜는 이 수수료는 이제 덤이고 미국이 조선 기술이 굉장히 낙후화됐다라는 것과 이것이 우리나라의 방산과 함께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오션을 대장으로 보셔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위비 또한 관세 싸움과 별개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노골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얘기를 했고 유럽은 그것에
공조해 주면서 오케이 방위비 증액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뚜렷하고 확실하다는 점이 지금 시장이 전체적인 조정을 주었을 때 외국이나 기관들 입장에서 우선순위를 담아가기는 손색이 없는 두 섹터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조금 반등 시에 가장 빠르게 올라왔어요. 지금 여기가 끝이냐? 이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확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담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롭게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높게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미중이 협상하는 그림이 그려질 때는 조선주가 조금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네. 점과 그다음에 러우 전쟁이 종전의 그림이 그려지면 네. 어떤 한번 팔 수 있는 빌미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점. 요 두 가지는 개별적인 뉴스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져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나 자동차가 움직일 때는 이것이 못 갈 때 이쪽에서 한국만의 강점으로 갔거든요. 시장의 대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은 수익이 났으니 한번 팔고 수급이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그림과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가는 섹터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가고 있는 섹터이고 장기적 스토리나 뭐 숫자는 탄탄하지만 반도체 2차 전지 주도 섹터가 일어날 경우 이쪽에서 수급 이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휴전이나 혹은 미중 사이가 좋아진다라는 내용이 나올 때 살짝의 단기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못 갔었다가 최근에 고개 들고 이제 내부적 사정마저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원전 좀 체크하겠습니다. 원전 전략 부탁드려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좀 AS에 드리죠. 지난주에 좀 못 갔을 때 보자라는 시나리오 속에서 원전을 말씀드렸었는데 중요한 저는 굉장히 큰 이슈였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원전은 우리가 키워야 될 산업이다라고 색깔을 바꾼다라는 것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호재다. 근데 시장에서 노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체코 본계약수 이제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전제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인 뷰로 볼 수 있을 만한 위치와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SMR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가 무조건 해야 될 것이고 미국과 손잡고 발맞춰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MR 기술은 러시아, 중국이 굉장히 뛰어나요. 우리나라부터 뛰어납니다. 미국도 굉장히 막강한데 미국이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랑 손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그때는 코러스라고 말씀드렸었죠. 손잡고 함께 뛸 수 있을 매력적인 산업이다라는 점과 지난주에는 맥쿼리 증권에서 원전에 대한 에너지가 부활한다라는 리포트 속에서 두산엘리트가 올랐거든요. 원래 원전주가 이런 리포트 나온다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의 투심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바라볼 수 있는 섹터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다시 한번 AS 차원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의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즐길 거리 찾는 세계인 K엔터, K콘텐츠. 여기에서는 어떤 종목을 앞세워야 돼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넷플릭스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뭐 그중에서 실적이 잘 나온 것 중에는 뭐 우리나라 기사라서 그랬겠지만 한국의 콘텐츠 드라마가 큰 역할을 했다. 제가 오징어 게임 때 넷플릭스 신청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폭삭 소가수다를 보고 싶어서 이거를 TV를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계기를 바꾸려고.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네. 예, 제 인생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인데 그런 뭐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TV를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잘 깔려 있는데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계속 긍정적인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누누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미들. 지금 네. 윤수연 씨가 천태만상 하시는 분이 중국에서 단독 공연을 성공리에 끝냈고 지금 한국의 래퍼 호미들이라고 하는 래퍼가 중국 이제 본토 공연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가수들이 중국의 본토 공연을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 엔터주들에게는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핵심 호재죠. 사실 이것이 콘서트 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한알령이라는 것이 지금 시장이 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뚜렷한 악재가 없는 시간 싸움만 버텨볼 수 있을 만한 주가도 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겁게 올라가다가 종국에 가서는 탄력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예의주시해 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YG엔터라든가 SM, JYP, YG 플러스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라. 그다음에 지금 요즘은 테마주 소형주일수록 좀 유리하잖아요. 노머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엔터테크 기업입니다.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공연 플러스 알파로 이 가수를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라서 지금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 뭐 주가가 올라갈 때는 예의주시해야 되는 시장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리와 이 주가의 기업의 색깔과 시장의 상황이 잘 맞아떨어지는 기업이지 않나 해서 종목도 하나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폭삭소가수다 꼭 보시라고 눈물 각오하고 보시라고 이렇게 글 올려주시네요. 꼭 보고 싶습니다. 네. 후기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IBK 투자증권 함정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